동행 시작합니다. 175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이것도 중요하네요. 예상지문 2번 정도만 정확히 보시면 되겠어요. 군인연금법,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사망보험금 급여를 결정하는 거, 이거 자체가 처분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지급 결정이 있기 전에 구체적 공권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당사자 소송, 민사소송 제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의 지급 결정, 이것으로 구체적 공권이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부 장관 지금 구속돼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더 들어오니까 여기 알아두셔야겠어요. 이번 체크를 확실히 하십니다. 보니까 뒤에 보니까 기출도 한번 됐죠. 기출 한번 됐다면 더군다나 별표를 쳐야겠어요. 자, 거기 보니까요. 첫 번째 줄 국방부 장관의 지급 결정을 청구했으나 거부된 경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국방부 장관의 지급 결정 자체가 처분이니까 항고소송으로 다투면 되는 거였죠. 구체적 공권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 줄 당사자 소송으로 지급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두시고 넘어갑니다. 자, 어제 종강 제가 행시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와서 질문했는데 보니까 간평을 준비하는 사람 같아요. 간평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행시 강의를 들었던 것 같은데 간평 문제 올해 걸 저한테 가져와서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해 줬는데 우리도 기억을 합니다. 환매건 있잖아요. 환매건은 제가 브리타로 꼭 준비하라고 했어요. 왜냐면 환매건 91조 했죠. 91조. 환매건 환매건 토지바탕법 91조에 있고 변화는 6항에 있다고 했어요. 환매건은 판례는 뭘로 본다? 판례는 사건으로 봐서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환매, 증감, 청구도 민사로 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매,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아직 청구권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환매 그 권리 자체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동시에 환매권 행사할 수 있느냐? 없다는 판례가 있거든. 2005년 판례인데.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우리 시험에 그렇게 깊게까지 물어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올해 감정평가사 기출시험 문제라니까 사례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잘 몰라도 사건이다, 민사소송 대상이다, 환매 증감도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그리고 얘는 형성권이다. 형성권은 법에서 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발생하죠. 권한 행사만으로 환매는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환매 증감 청구 소송을 민사로 제기했더니 환매권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동시에 환매권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된다. 왜? 형성권이니까. 자, 이게 올해 감정평가사도 2차 시험 3과목 중에 한 과목이 행정법이거든요. 근데 얘는 보상법규를 좀 많이 내다 보니까 민사 판례긴 한데 그냥 문제로 냈어요. 그러니까 좀 알아는 두자 우리도. 그리고 이거 브리타로 91조 베껴야 되는 거 기억하시고 법적 성질의 사건이라는 건 조문에 없으니까 기억하세요. 물론 우리는 뭐라고 써야 돼요? 학설에 따라서 우리는 공권으로 봐야 되겠고 공권으로 볼 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지금 환매하는 거, 환매가 됐던 거, 수용했던 토지를 되돌려 받는 건데요. 원인이 뭐예요? 공익사업이잖아. 공익사업, 즉 공익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공권으로 봐야 된다. 따라서 공당사의 대상이다. 근데 이거만 쓰면 안 돼요. 재판실문 판례 꼭 써줘야 돼. 기억하세요. 자, 공권이니까 공당사의 대상이다. 우리는 이렇게 빼면 돼요. 그 정도 보시고 자,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감정평가사까지 제가 좀 기출 사례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 자꾸 시험이 서로 넘나들고 있어서 자, 중요한 판례 나오네요. 180페이지입니다. 예상지문 1번이에요.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둬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와 검찰이기 때문에 얘가 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처분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했어요. 이 판례가 중요한 건 뭐냐면 공정위가 두 번째 줄 보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이거 처분이잖아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자체도 처분인데 요청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정기관 내부에서 서로 요청하는 건 처분이 아닙니다. 원래는. 왜냐면 대외적으로 나온 처분이 아니고 행정부 내부 행위이다 보니까 처분이 아닌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은요. 법 규정을 해석해 보니까 이게 구속력이 있어 상대방한테. 그러면 이 요청을 받으면 웬만하면 해야 되는 거야. 감경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내부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건 중요하죠. 별표 꼭 쳐놓으세요. 1번. 내부 행위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처분성이 인정된다. 왜? 줄 빼고 상대방을 기소해요. 상대방은 행정청을 기소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틀린 지문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겠어요. 넘어가고 181페이지입니다. 1번, 2번 체크하면 되겠어요. 1번. 방금 봤죠? 공정위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결정. 이거 처분이다. 요청이라는 게 속으면 안 돼요. 단순한 행정부 내부 행위여서 처분이 아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란 말이야. 그리고 2번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알아두라고 있어요. 하도급법에 따라서 이 별점을 받으면 이 벌점이 결국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을 결정하여 버려요. 그래서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 이거는
처분성 인정된다. 단순한 사실행위 아니다. 뭐하고 비교해야 된다고요? 벌점에서 줄 빼고 운전면허 줄 긋고 벌점, 줄 긋고 처분 X. 운전면허 대장 관련해서 운전면허 관련된 벌점은 처분이 아니라고 봤어요. 왜? 옆에다 가로하고 준비행위에 불과한 걸로 봐죠. 물론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타격이 있어요. 벌점이 올라가면 나중에 보험료 올라가거든. 그렇지만 그 정도는 반사적인 침해에 불과하다고 본 거죠. 따라서 운전면허 대장 관련해서 벌점 부과, 이건 처분이 아니다. 그런데 하도급법에 따른 벌점, 이거는요, 입찰청과 자격 제한에 영향을 미쳐버려. 따라서 얘는 처분이다. 자, 비교까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183페이지에는 예상지문 1번만 보고 2번은 너무 전문적에서 빼겠습니다. 자, 1번은요, 거기 보면 알선, 권유 이런 말이 나오죠. 위에다 권고도 적어놓으세요. 만약에 사료로 나오면 권고입니다. 5007에서는 권고로 나왔어요. 권고가 나오면 행정지도다. 행정지도의 처분성,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정한다. 예외적으로 인권위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를 처분으로 본 바 있지만 논란은 있다. 왜냐면 처분으로 봤지만 학자들은 이건 단순한 권고가 아니잖아. 인권위원회법 보니까 이 권고에 따른 의무가 발생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행정지도가 아니라는 논란도 있긴 합니다. 따라서 타시험에서 한번 나왔으니까 우리도 브리타로 대비가 필요하다. 넘어갑니다. 185페이지의 예상지문에 나와 있는 판례는 제목이 뭐예요? 변경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거기서 써야 될 판례죠. 변경처분의 경우에 소의 대상. 자,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해서 완전 대체가 됐느냐 안 됐느냐. 자, 이거는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으니까 실제 주관식 사례에서 써야 될 내용이다. 눈에 발로 놓습니다. 자, 키워드 뭐예요? 자, 키워드 떠올려 봅니다. 완전 대체, 주요 부분은 실질적 변경. 그러면 당초 처분 소멸. 따라서 변경 처분과 소의 대상이 된다. 두 번째 키워드는 유효를 전제로. 당초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일부만 바꿔서 추가 처리 변경이 안게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냥 일부만 변경했고 변경된 것이 나머지와 불가분적이지 않다. 즉 가분적이다. 그러면 당초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187페이지. 거의 예상점은 둘 다 별표를 쳐놓습니다. 이건 중요하죠. 또 우리쪽하고 연관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시사적인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부터 봅니다. 행정규칙은 내부적 구속력만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만약에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처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번도 이론적으로 많이 나왔으니까 알아두세요. 행정규칙에 근거해서 처분이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 원칙은 안 되겠지만 행정규칙은 대적 구속력이 없잖아요. 얘에 근거해서 처분이 발령될 수 있느냐? 그래서 과거에는 이건 안 된다고 봤던 거예요. 안 된다고 봤는데 판례가 나와서 될 수도 있다고? 그건 뭐냐면 이 행정규칙은 뭐는 있다고요? 내부적 구속력이 있죠. 그러니까 공무원도 사실 국민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규칙에 근거해서 공무원에게 제재 처분이 나오면 얘는 처분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행정규칙도 내부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재 처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판례는 상당히 중요한 판례예요. 두 번째 줄 체크합니다. 검찰총장이요. 대검찰청 훈련 및 대검찰청 예규의 체크. 예규는 행정규칙의 종류 중에 하나죠. 검찰총장이 법령이 아니라 예규에 근거해서 검사에게 경고 조치했어요. 근데 경고 조치가 나오면 얘는 인사카드에 이게 등기가 돼버려요. 그럼 나중에 상도 못 받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점수가 깎여서 진급이 안 돼버리거든. 그래서 첨성 인정한 겁니다. 이거 꼭 알아둬야죠. 첫 번째, 검찰총장이 법령이 아닌 예규 등 행정규칙에 근거해서 이런 경고 조치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그럼 경고 조치 첨성 인정되느냐? 된다. 왜? 인사상 불리게 발생하니까. 자, 볼 수 없다니까 틀렸네요. 넘어갑니다. 189페이지. 거기서 예상지문 2번이 있죠. 2번은 되게 중요했죠. 별표 좀 놓습니다. 거부처분 일수는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 제목 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청에 취진하면 새로운 거부처분을 본다. 자, 얘는 사례로 기출이 된 바 있다. 게다가 밑에 보니까 작년 육모에 출제도 됐다. 자, 이거 논란이 너무 많아서 이제 지금 한번 딱 정리하면 이걸로 끝내세요. 행정기본법으로 입법적으로 해결은 끝났어요. 잘 보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세 개로 기억하면 돼요. 여기 봅니다. 첫 번째 얘는 원처분이야. 원처분 발령일자 A, 나한테 A로 하고 원처분서 송달시, 소모로 A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의 신청했어요. 이의 신청을 제기한 거 B는 이의 신청 기각결정서 송달시로 보겠습니다. 기각결정서 송달시, 얘는 원처분서 송달시죠. 원처분서 송달시. 자,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그림은 하나 그리면 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종래 판례입니다. 위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의신청, 기각결정, 소외대상, 제소기한 기산청, 종래 판례. 이 판례 문제점 때문에 이해 판례가 나왔고, 지금은 행정기본법 36조가 적용되는 사안. 자, 볼게요. 종래 판례는요, 이의 신청은 얘는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 신청이다. 행정심판이면 이제 재결로 가는 거니까. 기각결정은 원처분이 확정되는 것에 불과하다. 새로운 불이익이 없으니까 원처분 확정이죠. 그럼 소의 대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A. 원처분이 되는 거예요. 기산점은 스몰 a. 원처분서 송달시입니다. 근데 이 판례 문제점에 뭐가 생겼어요? 이 판례 문제점. 얘가요, 이 신청을 하고 나서 기다렸어. 얘가 나올 동안. 근데 기간이 흘러버렸어. 그런데 기산점을 원처분서 송달시로 잡아버리니까 이 신청하고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도과돼서 나중에 쟁송이 안 되는 거야. 얘로 기산점을 잡아줘야 쟁송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기각결정은 원처분이 확정돼서 원처분에 불과하다. 그래서 A를 기산점으로 잡아버리니까 이 신청 결정 받아보니까 인용결정이면 얘가 기산점인데 기각결정일 때는 얘가 기산점이 돼버리니까 쟁송기간이 다 도과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행정기본법 사항도 그래서 생긴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판례가 조문이 아직 안 바뀐 상황에서 어떤 편법을 쓰냐면 잘 보세요. 얘 판례는요. 새로운 신청의 취지라면 그래서 이 새로운 신청이 우리가 증빙자료를 준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야 된다고 했어요. 새로운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법무에서 나왔던 것도 제목 여하에 불과하다는 건 뭐냐면 이 신청이라고 제출했는데 보니까 새로운 자료를 제출했으면 새로운 신청으로 봐줄게. 그럼 기각결정은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봐줄게. 그럼 소외 대상이 뭐가 되는 거야? 라지 B. 즉 기각결정인데 이 기각결정이 뭐라고? 새로운 거부 처분이라고. 그러면 제소기한 기산점은 얘가 되는 거죠. 결정서 송달시. 결정서지만 쉽게 말하면 새로운 거부 처분 송달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행정기본법 36조가 적용되면 결론이 어떻게 바뀌냐? 보세요. 이의 신청은 얘하고 똑같아.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 신청. 행정심판이 아닌 이 신청은 36조 1항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기각결정은 뭐냐? 얘도 원처분 확정은 맞습니다. 새로운 불이익이 없다. 원처분 적법하다. 원처분 확정이에요. 그럼 소외 대상이 뭐냐? A야. 원처분을 다퉈야 돼요. 대신 기산점이 뭐가 된다? 기산점이 B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요. 어차피 기산점이 B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래 판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예의 판례는 사실 지금 필요 없어져 버렸어. 왜냐면 이 기산점 때문에 논란이 된 건데 지금은 행기법 36조 사항에 의해서 얘가 그냥 기산점이 돼버렸기 때문에 논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아직 얘가 적용된 대법원 판례가 없잖아. 그러니까 판례에 의하면 그러면 아마 저는 얘를 줄 거라고 봐요. 타시험에서 얘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새로운 증빙자료를 제출했고 그럼 새로운 신청의 취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증빙자료에 대해서 심사를 거쳤다는 말이 나올 거야. 심사를 거쳐서 기각했으니까 새로운 거부처분이다. 이런 논리를 잡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사례서는 이거 두 개를 체크해야 돼. 이의 신청했는데 제목은 이의 신청인데 새로운 증거자료, 새로운 증빙자료를 제출했대. 그럼 새로운 신청의 취지. 그런데 이런 새로운 자료를 보더라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재심사를 한 거야. 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때 기각결정은 새로운 거부처분이 된다. 이거 쭉 써주고 그렇지만 현재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이렇다. 까지 써주면 완벽한 답안지가 되겠죠. 얘는 별로 쓸 일은 없을 것 같아. 얘는. 왜냐면 사례로 나오면 예의 판례고 그 예의 판례를 예의 판례 때문에 예의 판례가 사실 예의 문제 때문에 예의 판례가 나왔고 그래서 지금 그냥 이런 해석의 문제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해 버리는 거죠. 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하도 질문이 많이 나왔어. 설명해도 막 이해를 못해 계속. 자, A, B 직관적이죠. 자, 알아두셔야 돼요. 저거는 A급으로 처리합니다. 왜냐면 작년 우리 법무로 나왔단 말이야. 작년 2023년 육무에 출제가 됐어요. 육무에. 그게 지금 189페이지에 있죠. 기출문제. 여기서는 새로운 증빙자료는 없었고 그냥 행정기본법에 따라서 논해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둬야 돼요. 왜냐면 지금 패턴 보면
올해 법무에서 작은 쟁점 하나를 그대로 내기도 하고 아니면 2년 전, 3년 전 걸 낸단 말이야. 법무에서 물어봤던 쟁점을. 그러니까 꼭 알아둬야 돼요. 의제제도 같은 경우는 올해도 나왔지만 작년에도 나왔어. 이런 것들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다시 한번 다 짚어볼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 190페이지인데요. 여기는 지금 예상 지문을 하나 더 넣었어야 되는데 그 밑에 보면 타시험에서 기출된 거잖아요. 입시에서 작년에 기출됐습니다. 우리 객관식 지문으로 나온다면 양가로 3번이에요. 그 위에 그 양가로 3번 있잖아요. 세 번째 줄을 보면 회비 납부 통지, 이거 처분이라는 거 기억합니다. 회비 납부 통지 처분이다. 이게 기출 사례에서 쟁점이었어요. 자, 예상 지문도 봅니다. 총포화학협회, 이건 공법상 재단법인, 재단법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다 공법인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타시험에서 사례로 나왔으니까 우리는 사례형 객관식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첫 번째, 공법인이다. 중요했던 건 슬래시 정관. 공법인의 정관은요, 줄긋고 자치법규. 이 두 가지도 기억하세요. 첫 번째, 총포화학협회는 공법인이다. 따라서 행정주체면서 대외적으로 처분을 발령할 권한도 있죠. 행정청의 이중적 지위가 있단 말이야. 두 번째, 정관은 뭐다? 자치법규다. 자치법규니까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죠. 슬래시. 그러면 정관에 근거한 회비 납부 명령. 이게 처분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입시에서 써야 될 테마 세 가지는 이거였습니다. 첫 번째, 얘가 공법인이다. 그래서 행정주체면서 행정청도 될 수 있어서 처분 발령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정관은 자치법규다. 포괄적 위임받아서 회비에 대해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정관에 근거해서 회비 납부 명령을 했다면 이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자,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191페이지. 예상지문 1번은 사례에다 써줘야 될 거 앞에서 여러 번 했어요. 인식 가능성, 예측 가능성, 규모적 판단. 자, 앞으로 넘어가서 189페이지 다시 한번 봅니다. 거기 우리 작년 육모 한번 보세요. 육모. 거기 보면 양가로 1번 질문 봅니다. 이 사건 거부 처분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 중 소외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게 뭐냐? 그리고 이의신청 기각 결정의 행정심판에 제기될 성격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위에서 네 번째 줄 봅니다. 네 번째 줄. 쟁답안에 있죠. 쟁점답안지에 안내서 관련돼서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뭐라고 있어요. 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 체크. 행정심판법 체크.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행정소송법.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크했어요. 그러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심판은 51조에 따라서 재청으로 금지되어 있죠. 그러면 이 사건의 이의신청은 뭐가 되는 거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이 되는 거지. 왜? 안내서에서 별도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잖아. 그러면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이죠. 그러니까 제기될 성격이 없다.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 안내문을 통한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예측 가능성을 규범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통지는 처분이고 왜? 행정심판의 대상은 처분 부작위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인식 가능성, 예측 가능성을 규범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안내에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처분이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별도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전에 이 신청 결정은 이거는 행정심판이 아니다. 따라서 재개의 효력이 없다. 이게 답이었어요. 작년 법무에서. 다음 주 월화에 다시 하게 될 겁니다. 다시 넘어오세요. 자, 191페이지. 예상지문 2번 봅니다. 수익적 처분을 신청을 구하는데 거부처분 이수는 후 다시 신청했어요. 다시 신청. 위에다가 새로운 증빙자료로 적어놓으세요. 새로운 증빙자료. 새로운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신청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옆에 신청 제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신청 제목은 뭐였겠다. 위에다 줄 거고 이의 신청. 신청 제목은 이의 신청이나 원처분에 대한 불복의 의미보다는 새로운 증빙자료를 통해서 다시 허가를 구하는 새로운 신청의 취지가 있다. 이렇게 답안지에 쓰면 되겠죠. 그러면 기각 결정은 뭐다? 새로운 거부 처분이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게 시험 나오는 패턴이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너무 지엽적이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냥 1번 지문 정도만 볼게요. 1번 교육감이 사립학교 이사장 등에게 직원들에 대한 호봉을 정정하고 두 번째 줄 환수 명령을 했어요. 명령이 동그라미. 여러분 학교장 이런 사람한테는 교육감은 저승차사야. 뭐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명령, 처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냥.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명령했다. 처분이다. 다만 호봉 정정 대상이 된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사립교원도 제3자 소송을 인정해줘야겠다. 줄 원고적격 인정. 왜냐면 명령이 상대방은 학교장이잖아요. 따라서 사립학교 직원들은 얘는 처분의 상대방은 아니야. 근데 자기 호봉이 정정되고 환수 위기에 처해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제3자 소송의 원고적으로 인정된다. 제3자 소송에서 의미가 있으니까 체크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지엽적인데 체크하는 게 뭐냐면 학교 관련된 걸 교수들이 자기들 바꾸라고 연결돼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유심히 봐. 그래서 자꾸 우리 시험에 사립학교, 국립학교 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지금. 사령 객관식이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육감이니 뭐니 사립교원이니 이런 거 나오면 눈여겨보세요. 교수들이 자기 문제 와가지고 저는 판례를 눈여겨본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쭉 넘어갑니다. 소액 관련된 건 쭉 넘어가시고 199페이지 첫 번째 줄 정년에 이르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회복되는 이익이 있으면 소익이 있다. 소익이 인정되는 거 뭐뭐 있었어요? 첫 번째 남은 이익이 있을 때 남은 이익 가중적 제재일 때 그 다음에 후속행위들이 있을 때 마지막 반복 위험이 있을 때 네 가지 기억하세요. 어떤 남은 이익이 있어. 그리고 가중적 제재에 전력이 돼. 그 행위의 적법을 전제로 후속행위들이 많이 나왔어. 네 번째, 그런 위법한 처분의 계속 반복 위험이 있어서 법률적 해명이 필요해. 그래서 명당국표에서 한번 나왔는데 반복 위험이 없는 경우 여호와 증인 애들 병역 의무 기표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거. 대법원 판례가 변경돼서 행정처에 직권 취소했어요. 직권 취소했으니까 소멸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반복 위험이 있느냐? 아니야. 판례가 변경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럴 일 없어. 그러니까 소익이 인정 안 됐어요. 그래서 판례가 변경돼서 취소가 됐다면 반복 위험이 없어서 소익이 없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이건 경찰 쪽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데요. 거기 봅니다. 국가인권위가 징계 권고 결정을 했어요. 권고의 동그라미. 자, 권고인데 행정 지도의 성격이 있지만 처분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어요. 왜냐면 징계 권고에 따라야 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면. 근데 그 옆에 불문경고 처분. 얘가 처분이란 말이지. 그런데 불문경고 처분을 안 다투고 나중에 징계 권고를 다툰 거예요. 보다 실효적인 것은 직접적 처분인 불문경고를 다투라는 거야. 그래서 징계 권고를 다툴 소익은 없다. 이런 판례였습니다. 즉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을 야기한 불문경고 처분 자체를 다투라는 거예요. 보다 실효적인 건 불문경고 처분을 다투는 거다. 따라서 그 이전에 징계 권고 결정을 다툴 소익이 없다. 이 정도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 도서업면허 같은 경우는 타시험에서 법행에서 기출이 됐죠. 넘어가서 기출주분 1번만 체크하면 됩니다. 경업자에게 불리하고 원고에게 유리하면 다툴 소익이 없다. 이거는 시험에도 나왔으니까 1번만 체크하세요. 1번만. 경업자에게 불리하고 원고에게 유리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넘어갑니다. 20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의대 정원은 이거는요. 너무 시사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돼. 거기 1번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대 증원에 관련된 내용인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이 판에 분석한다고 막 뉴스 같은 데도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들은 사람들은 복습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장관이 한 행위 중에서 증원 계획은 그냥 계획일 뿐이야. 따라서 얘는 처분이 아니다. 계획이니까. 그런데 증원을 해가지고 각 학교에 배정해버렸어. 얼마 할지. 이건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고. 다음. 신청인 적격 관련해서 집행정지 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관련해서 재학생은 법률상 이익 침해를 인정해 줬어요. 왜냐면 갑자기 증원이 돼버리면 물적 자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교육의 질이 떨어질 그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봤고 그 외의 자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 판단을 할 때 이익 형량에서는 이런 재학생들의 불이익보다 의대 정원을 통해서 달성할 공공복리가 공익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해 줬어요. 그래서 기각 결정이 나온 거죠. 세 개 테마만 딱 그냥 알아두면 돼요. 어차피 객관식용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넘어갑니다. 녹음 버튼을 저번에 못 눌렀던 트라우마 때문에 다시 녹음했어요. 가서. 자, 나머지는 쭉 넘어갑니다. 210페이지 보면은 예상지문 1번이 있잖아요. 집행재정 결정의 효력기간에 관한 법리. 이거는 심판법에도 그대로 준용된다. 이거 뭐 객관식 지문에도 한 번씩 보이니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211페이지. 211페이지는요. 얘는 행정소송규칙 16조에 있으니까 알아둬야겠어요. 행정소송규칙 16조에 성명권 규정이 들어왔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예상지문 1번 정도만 체크합니다. 항고송인데 민사소송을 잘못 제기했으면 소변경, 성명권 행사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 관련해서 올해 노무사 시험도 조금 있으면 뒤에서 나올 겁니다. 넘어가서 212페이지. 그 예상지문 1, 2번 있잖아요. 이건 다 별표 쳐놓으세요. 유사하게 우리 시험에서 더 어렵게 많이 나왔죠. 국공립교원은요. 국공립교원은 원처분을 다투죠. 원처분을 다투기 때문에 원처분을 발령한 처분권자, 즉 인사권자는 피고가 되는 겁니다. 근데 2번 보세요. 사립학교 교원은 뭘 다퉈야 돼요? 원처분이 아니잖아. 자신에 대한 불이익처분은 사법상 고용계약의 불이익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이 항고송을 제기할 때는 소총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다퉈야 돼요. 그럼 피고는 누가 된다? 소총위원회가 피고가 됩니다. 그러면 소의 대상은 소총위원회의 결정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사립학교장은 보조참가인이죠. 그냥. 얘는 피고가 될 수 없어요. 보조참가인이죠. 왜? 사립학교 교원과 관련해서는 사립학교장의 일정한 조치는 처분이 아니니까. 피고는 처분을 행하는 행정청이잖아요. 얘는 처분을 행하는 행정청이 아니니까. 그냥 보조참가인에 불과하다.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 유사하게 많이 나왔으니까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고. 그 다음에 1번 판례 있잖아요. 212페이지, 13페이지. 이 판례는 입증 책임의 분배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특히 민소 같은 데서 의미가 있겠네. 우리 행정법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위 줄 보세요. 조세행정 소송의 형식. 소송의 형식이 취소 소송인지 무효확인 소송인지가 입증 책임의 분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만약에 지문 만들면 다 틀 것 같아. 뭐냐? 위법 사유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위법 사유로. 위법 사유로 판단하기 때문에 밑에 예상지문 2번입니다. 자, 우리 입증 책임 한번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처분에 위법적 법은 누가 판단해요? 입증해요? 위법적 법. 법제행정 원칙에 따라서 적법하게 위법하지 않게 처분했다. 이건 피고 행정청이 되는 거고. 다음 무효 사유. 무효 사유는 특수한 하자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주장하는 원고. 그 다음에 재량 일탈남용. 재량권 일탈남용은 재량권이라는 권리 행사의 장애 요건 사실이니까 이것도 원고.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 소송 얘기하는 거야.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 소송. 취소 소송이니까 처분이 위법하지 않으면 피고가 입증해야 되는 거냐? 판례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취소 소송이냐 무효확인 소송이냐로 입증 책임이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법 사유를 주장하냐로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뭐냐면 얘는 취소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무효 선언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 사유에 대한 주장을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무효 사유는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 원고라고. 취소송이니까 피고로 가지 말고 소송으로 결정하지 말고 뭘 주장하느냐? 위법 사유의 주장에 따라서 입증 책임을 분배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2번 보세요. 거기 2번 예상지문 2번 봅니다. 무효 선언을 구하는 뜻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이므로 무효선을 구하는 취소소송에서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 명백하지 않다는 주장 입증 책임은 내려가서 결론 피고 행정청에 있다. 그러면 틀려버리는 거지. 왜냐면 중대 명백 무효사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원고에게 있다고. 자, 꼭 기억하세요. 입증 책임의 분배는 소송 형식, 취소소송이냐 무효소송이냐 무효확인 소송이냐 이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뭘 주장하느냐, 어떤 위법 사유를 주장하느냐. 단순 위법인 위법적법에 관해서는 피고가 입증 책임. 단순 하자일 때, 중대 명백한 하자를 주장할 때는 그때는 원고예요. 자,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례죠. 이론적으로 볼 때. 넘어갑니다. 자, 214페이지는요. 밑에 기출지문만 볼게요. 보훈 대상자와 관련해서 인과관계, 얘는 권리 성립 요건이에요. 권리 주장자인 신청인의 입증 책임이 있다. 기억하십니다. 인과관계는 권리의 성립 요건이죠. 권리 주장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 넘어가시고. 쭉 넘어갑니다. 216페이지 한번 보세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행정소송규칙 구조에 있죠. 작년 우리 시험에서 사례로 나왔어요. 그런데 뭐 기록도 나올 수 있지 뭐. 구조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밑에 예상지문 이거는 타 시험에서 사례로 나온 바가 있어요. 케이스 체크하십니다. 두 번째 줄 보니까 폐기물 과다소각. 그런데 세 번째 줄 무단 증설하여 과다소각. 그럼 과다소각의 원인을 좀 더 밝혔죠.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과다소각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허용된다. 체크합니다. 다음 21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정거부 처분인데 보통 조세 소송에서는 정당한 세액 존부가 객관적인 존부가 소송물이에요. 우에다 소송물. 과세처분의 위법성 일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역대로 판례는 조세와 관련해서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소송물로 보지 않고 적법한 적정한 세금 객관적인 그런 정당한 세액의 존부를 소송물로 봤어요. 따라서
그런 정당한 세계 존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장 입증은 공방, 공격 방어 방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환 변경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체크해 놓습니다. 넘어가고 218페이지 1번 지문. 기속에서 재량으로 변경하는 첫 추변은 안 돼요. 허용되지 않는다. 자, 기속에서 재량, 첫 추변 X 기억하시고 기속에서 재량으로 성질 자체를 이렇게 변화시키면 안 되고 2번 보세요. 두 번째 줄 근거 법령 추가. 그러면 법령의 사실관계 자체가 다른 걸로 보기 때문에 기사동 X 따라서 첫 추변 X 허용되지 않는다. 넘어가시고 넘어가서 221페이지 일부 취소 시험에서 많이 나왔죠. 예상지문 보면 과세처분은 기소 그리고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 자료를 통해서 정당한 세액 산출이 가능하면 초과 부분만 일부 취소할 수 있다. 넘어갑니다. 223번 기출지문 1번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체크하세요. 223페이지 기출지문 1번. 어떠한 처분에 법령이 근거가 있는가? 근거는 법률요법. 법률요법은 즉 위반은 위법이죠. 그 다음에 처분 절차를 준수했느냐? 절차상하자 위법.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건 옆에 본안 판단. 따라서 소송요건 단계에서 처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소송요건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소송요건 밑에다가 적어놓습니다. 처분의 성립에 영향이 있어. 따라서 처분의 근거가 있느냐? 있어야죠. 근데 근거가 있느냐? 절차를 준수했느냐? 이건 본안 판단에서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소송요건 단계에서 처분의 성립에서는 근거 있는지 절차 준수했는지 따지지 않는다고 있어. 이게 지금 어디서 나와요? 자, 여기서 나왔지. 시험에서 나올 A급, 특이급 보세요. 명당 공개를 결정했고 그리고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를 하고 그리고 공개를 하는데 이 일련의 모든 걸 명당 공표라고 불러요. 근데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개 결정은 뭘 전제한다? 공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개는 공개 결정을 전제하기 때문에 얘가 처분이고 그럼 얘는 처분의 집행으로서 사실행위고 여기서 그 얘기를 쓴단 말이야. 개별 통보를 했느냐 얘는 절차자의 문제로서 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판단하니까 얘는 뭐라고? 본안 판단의 문제라고. 그래서 개별 통보 했는지 안 했는지 자체가 처분의 성립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고 판례가 얘기했단 말이야. 이때도 이 표현이 나온 거야 지금. 개별 통보라는 건 절차의 문제로서 이건 본안 판단의 문제다. 왜냐면 개별 통보 안 하면 위법해지겠는데 그럼 본안 판단의 문제니까 개별 통보 안 했으니까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통보는 뭔데? 결국 알 수 있게 공개할 때 얘는 성방 이때 성방으로 그냥 보면 된다는 거야 판례가. 홈페이지에 게재했을 때. 자, 그거 알아두셔야겠고 그리고 3번도 법문가 어디서 나왔죠? 방위사업법령의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은 이거는요 이게 있어야 나중에 계약 체결이 가능해요. 왜냐면 연구개발 확인서 그리고 그 시범 같은 걸 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방탄복이 막 뚫려가지고 논란이 됐잖아요. 그 조작해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연구개발 확인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특히 국방부에서 조달계약 같은 거 체결할 때는. 거기까지 보시고 넘어가서 216페이지입니다. 2번, 3번 별표치고 이게 올해 2024년 노무사 시험에서 시험에 기출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의고사로 냈었지 예전에. 1순환인가 2순환 때. 거기 뭐예요? 자, 행정사건을 민사소송을 잘못 제기한가요? 그런데 민사법원이 2번의 두 번째 줄 행정소송의 관할도 동시에 갖고 있으면 행정사건으로 심리 판단한다. 밑에다가 이송 X. 이송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3번 두 번째 줄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행정사건에 관할이 없으면 이때는 이송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시험에 냈어요. 그럼 우리가 예측 한번 해볼게요. 관할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입니다. 지방법원 본원합의부는 민사사건뿐만 아니라 행정사건에 관할도 있는 거지. 본원합의부. 그러면 관할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는 서울법원이라고 보면 돼요. 서울중앙지법이나 뭐 이런 서울은 뭐가 있어요? 행정법원이 별도로 설치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민사법원이 행정소송의 관할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서울만. 지방법원 본원합의부가 행정사건을 담당하니까 관할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럼 굳이 이송하지 말고 그냥 심리하라는 거야. 이송하지 말고 행정사건으로 전환시켜가지고 그냥 심리해라. 자, 이게 올해 노무사 시험에서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걸로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도 체크해 줘야겠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내일부터는 227페이지에서 뒤까지 강론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